자, 우리 몸에는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은 이제 물론 식사를 해서 혈액에 들어온 거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들어오게 해주는 게 인슐린이에요. 당뇨병은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인슐린이 부족하면 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인슐린이 많이 충분히 나와도 당뇨가 올 수 있어요. 왠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분비된 인슐린이 포도당하고 만나서 데리고 문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그 결과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셔가지고 초기에 식사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는 것들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식후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인슐린은 두 가지 타입으로 분비가 돼요. 시냇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뭘 먹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이 이제 탁탁 분비가 돼서 흡수를 하고 또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밥을 먹었을 때 나와줘야 되는 요 인슐린이 잘 못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많이 나와도 제대로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당뇨 기준에 의해서 식후 2시간 혈당을 200을 당뇨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200이 안 넘더라도 정상인은 2시간 때 140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40에서 200 사이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또 내당능 장애, 당뇨 전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식후의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안 떨어지는 사람은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생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의 큰 특징을 한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자동차 문화의 발달이죠. 걷지를 않고 웬만하면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가 시간에 IT 기기와 무척 친하다는 게 한 가지 특징입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버스도 타고 가고 뭐 걸어도 가고 이래서 만나서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랬는데, 요즘은 차 타고 움직여서 어디 가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누워서 여러 가지 OTT 서비스를 즐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시간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떨어져서 젊은 층에서도 그 중년, 장년 이상의 그 질병들이 일찍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만나고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습관으로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성은 갱년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른 인생이에요. 많은 경우가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주로 무슨 기능을 하느냐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기 위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의 주 기능 중에 하나가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허벅지나 엉덩이 쪽으로 피하 지방이 많이 두껍습니다. 그 피하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많이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또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50대 이후 폐경이 갱년기가 되면서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기능이 없어지면서 과거에는 피하지방으로 쌓았던 것이 복부지방으로 주로 쌓이게 돼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이 복부지방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오기도 하지만, 역시 복부비만이 많이 들면서 이 대사 질환이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또 일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50대 이후 남성들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50대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겪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보면 50대 전후로 회사에서 다 나가라고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바뀌는 세대가 남성한테도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우울감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좀 더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신체 활동도 훨씬 더 줄어들게 돼서 남성들 역시도 대사질환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그 뿌리 근처에 주요한 요인을 우리가 이제 비만으로 본다고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피하 지방도 좀 나쁘지만 복부 지방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 복부에 있는 이 지방은 우리의 또 다른 내분비 기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든가 또 몸에 안 좋은 TNF-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됨으로 해서 뭐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 수치들을 올리고 혈관도 나쁘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또 여기서 나오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물질들 자체가 또 혈관에도 작용을 하지만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에도 작용을 해서 또 그거가 작용이 되는 근육에도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에 저하도 오지만 또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이런 대사증후군 그 뿌리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듯이 이 비만이 있을 때 이런 대사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사람의 몸은 기관, 조직, 그리고 세포의 수준으로 점점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의 수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둘 사이는 뭐가 뭐의 원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서로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과도한 탄수화물이 비만 세포를 만드는 아디포사이트라고 하는 그 세포를 자극해서 비만 세포를 만들게 되고 만들어진 그 비만 세포는 세포 자체도 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만들어진 세포인데 어쨌거나 살아나야 되니까 자기 역할을 하느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비만 세포는 여러 가지 물질들, 호르몬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세포 전달 물질들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또 비만을 더욱더 부추겨서 요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먹을 필요 없는 나쁜 탄수화물이라든가 나쁜 과도한 칼로리들이 들어와서 비만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비만세포가 다시 대사질환을 만들고 대사질환은 더 큰 비만세포의 증가를 일으키고 이런 서로 상호의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먹는 음식과 휴식과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초기에 끊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특히 뭐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시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꾸준히 10년, 20년이 지속이 됐을 때 이 콜레스테롤에 특히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혈관에 침착을 한다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도 반드시 떨어뜨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DL 같은 경우에 이제 160 넘어가면 이상이 있다는데 지금 일반인도 130 미만으로 낮추라 하고 다른 질환, 혈압이라든가 또는 당뇨를 갖고 있으면 100 미만, 심지어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은 60 미만까지도 떨어뜨리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혈관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콜레스테롤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 그 안 좋은 거면 그거 이제 아예 그냥 없애가지고 0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을 비롯한 모든 세포에 신호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뇌세포라든가 이런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수치가 낮거나 없게 되면 몸에 굉장한 위해를 끼칠 정도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단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보다 이제 올라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과하게 되거나 특정 그 콜레스테롤의 양들의 그 비율이 안 맞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질환으로 어떤 판명이 나신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이라든가 그 외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일반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두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런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하냐 두려운 분들이 계시면 제가 늘 말하는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자 이겁니다. 채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좀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식사를 하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자. 8시간 자면 가장 좋다고 모든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저 역시도 그거 지키긴 어렵더라고요. 7시간 이상 자면 눈도 떠지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하루에 3번 이상 충분한 어떤 자기의 어떤 심박수를 올릴 만한 운동 30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약간씩 좀 달라졌는데요. 매일 하실 필요도 없는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30분 이상 3번 한다면 운동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 4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주변에 자기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혈액 지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몸과 관련된 BMI 지표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 7시간 이상의 수면, 그리고 3번 30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 갈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한번 정기적으로 가보시는 거 이거를 권해드립니다.